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6월 24일이죠. 시장이 이번 주도 뭐 그냥 좀 지나가긴 했는데, 사실 미국장 경계심이 좀 있어요. 예, 글로벌 쪽에 어쨌든 기준은 미국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번 주도 나스닥 쏠림 언제더라? 그 너무 쏠림이 지나치면 이게 순환매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선순환이 나왔을 때 그 시장의 안정을 찾는데 다우나 S&P 500 그다음에 제가 중소형이나 성장 보는 러셀 지수 2000 같은 거 보면 계속 약해요. 예,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미국은 좀 더 경계한다. 하지만 큰 추세는 나쁘지 않다. 바로 꺾이지 않는다. 뭐 변동성만 생긴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나스닥도 지금 보면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지수를 좀 띄워놨는데 어제 좀 빠진 거 보셨죠? 그 유럽 쪽이 각국 중앙금리 그 은행 금리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영국도 지금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그런 면은 유럽보다 미국이 나아요. 제가 이제 유럽을 얘기할 때 전체적인 영향은 미국보다 훨씬 적겠지만 2011년이나 2015년처럼 글로벌 경기에 또 되게 안 좋을 때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계만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금융이나 은행 시스템이 그렇게 부실하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도 아주 미국을 안 좋게 보는 분들, 뭐 금융위기 얘기할 때 뭐 대마 불사다, 지방은 SVB 터졌을 때도 대마 불사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져왔던 거예요. 괜찮게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유럽이 지금 물가를 잘 못 잡고 미국에 비해서 분명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보다는 훨씬 또 적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경중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 S&P를 띄워놨는데요. S&P가 사실은 원래 기본이죠. 나스닥은 기술주 같은 부분이라서 진짜 몇 개 안 되는 애들이 시총 뭐 40%, 30%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이긴 한데 S&P 전체로도 원래 기준은 애플입니다. 제가 미국 증시 말씀드릴 때 애플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표로 봐라. 우리나라는 삼전이랑 에코프로 지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주식을 보는 특징은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을 이제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도 보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매매해야 되는 정시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녹이고 그 시장을 볼 때 그 지표를 구성하는 종목까지 보면서 조금 세심하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S&P도 사실 아직 괜찮습니다. 이 정도 추세에서 바로 꺼질 일은 별로 없고 이슈를 볼 때도 그렇게 나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긴축과 싸우고 물가다, 뭐 경기다, 성장에 대한 실적 기대다 이런 걸 계속 밀당하는 과정입니다. 나스닥도 보여드릴게요. 그 시장을 좀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특별히 지금 걱정할 거는 별로 없어요. 쏠림이라도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는 거지 추세가 한 번에 꺾이고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쏠림이 심한 거 이런 제가 주의를 좀 드릴게요. 나스닥도 저는 사실 선물로 보는데 선물 좀 빠르거든요. 선물을 보여드리기 좀 그러니까 수치가 좀 달라요. 어제 그저께 올랐다가 어제 조금 또 밀렸죠. 어제 좀 밀려서 근데 종목별로 보면 애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애플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3전을 보듯이 미국 증시는 애플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빅테크도 다 아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10개 내에 드는 종목들이고 지금 애플 그 종목은 제가 항상 소팅을 미국도 200개 정도 해요. 200개를 매일 이제 사고 넣고 빼고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고 그 뉘앙스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는. 애플 보시면 물론 이게 살짝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려서 21선 기준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때가 2월달 빠졌을 때가 뭐냐면 지금이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올해 초부터 쭉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월달에 3월달에 살짝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야 파월이 그렇게 연준이 아니라 그래도 시장에서 금리는 할 거지. 야 너네 금리를 할 거지. 계속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니거든. 무슨 금리 나야 하면서 두드리면서 그 작년 8월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에 이렇게 올라가서 똑같습니다. 이때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좀 있으면 또 이제 8월달 잭슨홀 미팅인데 야 무슨 말도 하지 마 금리 더 올릴 거야 주고 하면서 때리면서 이빨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시장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물론 미국 나스닥이고 전 세계에서 십수년간 그냥 짱짱짱 미국 시장이지만 이때 한번 꺾였죠. 그다음 이때 꺾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 보시면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진짜 이제 금리는 안 하는구나. 고금리 한 5번에 2번 올린다 그랬는데 저는 뭐 올리지 못한다 말하고 있지만 뭐 2번까지는 아니고 시장에서 한 번 정도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나 기대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때나 올해 2월 달에 이런 장 빠지는 게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뭐 기관들하고 지금 개인 싸우는 판이라고 제가 미국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고 이 개인들이나 시장 기대가 이때처럼 금리나 기대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표로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사이트에서. 그러면 빠지더라도 많이 안 빠져요. 미리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IB 쪽이나 기관 쪽에서 계속 미국장 안 좋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얘들은 숏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빠져도 별로 빠질 게 별로 없어요. 예, 떨어지면 21선 정도에서 저는 받칠 거라 보고 일단 애플이랑 그다음 테슬라를 제가 조금 $250 이상 과열권 얘기를 하는데 MS 그다음에 아마존을 제가 조금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MS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AI에 관련 성장 스토리를 올해 4월 달부터 확 키우기 시작했는데 4월 달에 지금 살짝 주춤합니다. 엔비디아 약간 제가 좀 과열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지 말고 추격매수 사구나 아니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거를 이번에 테슬라가 받았어요. 예, 테슬라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 테슬라 지금 과열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받을 수도 있어요. 아마존이 AWS라고 원래 아마존은 물건 파는 회사고 옛날 책을 팔다가 20년 동안 지금은 사실 그 서버 구축을 전 세계에 다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도 AWS 아마존 서버를 거의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인데 거기에서 AI를 이용해서 또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지.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쪽 보면 엄청나게 지금 점유율 떨어지죠. 검색도 이제 구글로 합니다. 알파벳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미국도 기업들의 강점인데 그런 부분에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엔비디아 이 고가처럼 매출이 팡팡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장보다는 성장 플러스 어닝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매출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등락이 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규제와 함께 AI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추세는 쉽게 끊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스닥 내에서 빅테크에서나 빅테크 내에서 어떤 특정 종목으로 쏠리는 거는 경계를 좀 하실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나스닥 쏠림, 조정 등락. 지금 제가 순환매가 조금 미약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그 다우라든지 전통 산업재잖아요. 그다음 러셀 2000은 중소형주 쪽인데 이쪽이 잘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코스피나 코스닥 잘 들어가잖아요. 몇 개월 보시면. 그 순환매가 미국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경계한다. 중국 쪽은 여전히 반등이 좀 약해요. 이번에 지금 이제 미중 관계도 디리스킹으로 좀 돌아섰기는 한데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반등을 줬지만 또 3일 동안 내리 빠졌습니다. 홍콩이나 이제 그 홍콩 테크 같은 것들이. 그리고 제가 기준보는 위안 달러가 이제 7달러 넘어간 선지는 오래됐고 며칠 동안 올라서 7.2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조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미중에서 같이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도 제가 계속 차별화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조정을 잘 받았고 다음 주부터 빠지면 2,500 중반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과매도권입니다. 다음 주부터 파는 건 안 좋은 시기예요. 오히려 그 조정 잘 받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2차전지 덕에 종목 순환매는 되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 집중 잘하고 있으니까 지루하지만 그냥 시기 나올 때까지 선택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장 따라서. 자, 미국이 이제 FOMC 끝나고 제가 이제 어닝 시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닝 시즌. 이번 다음 주에도 미국 마이크론 이제 반도체 회사가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우리나라는 7월 초부터 3전 프리어닝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갈 거예요. 그 요번에 이제 6월 달에 발표한 5월 CPI가 4.0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주택 가격도 빠져요. 빠지고 7월 CPI가 이제 7월 중순에 나올 건데 한 3.1 정도 예상합니다. 이래 되면 미국 금리를 뭐 더 올린다 이런 말도 사실 그렇게 신뢰도가 안 높죠. 미국 연준은 2번 더 올린다 그러는데 시장은 지금 한 번 아니면 안 올린다 쪽 보고 있거든요. 고금 유지는 하겠지만 여전히 금리나는 시장에서 기대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면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소비나 고용, 제가 고용은 좀 빠진다 말씀드렸는데 그 국경 폐쇄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소비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착륙 천천히 빠지는 과중이다. 그리고 FOMC 7월달 넘어가더라도 금리 인하를 좀 경계를 하겠죠. 7월 말이니까 26일인가 그러는데 이걸 좀 봐야 돼요. 3.1 정도 나와버리면 또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파월도 이번 의회 가서는 조금 그 호키 시장을 말을 했지만 FOMC 때 또 약간 더비시 했잖아요. 얘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장에 보니까 그런 거죠. 소비도 나쁘지 않고 연착륙하고 있고 물가도 생각보다 잡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작년에 이제 9% 가던 게 4%까지 떨어질 때 1년 동안 빠졌잖아요. 물가가 잘 빠졌는데 향후 이제 3%, 2% 얘들이 목표로 하는 2%까지 빠지는 데까지는 분명히 더 스티키합니다. 더 쉽지 않아요. 그죠? 전교 100등이 50등 할 때까지 올라오더라도 전교 30등이 전교 10등, 20등 가는 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도 우리도 보고 알고 파월도 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물가는 여전히 스티키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금리 유지합니다. 미정시성 올릴만 다소 경계하시면 되고 추세는 괜찮다. 자,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뭐 지방은행 그 박살났고 그다음 작년 우리나라 부동산 PF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는 정시나 지표에 여전히 대마불사예요. 경기도 안 좋고 사는 민생은 안 좋고 미국도 지방은 안 좋겠지만 우리가 보는 게 짜잘한 걸 안 하잖아요. 전체 흐름 빅피처로 보고 정시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생에는 그런 분들은 좀 안 좋고 좀 아쉽지만 향후 고금리 시대에서 부러지고 안 좋게 될 섹터를 피하시면 돼요. 그래서 롱숏을 가장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짜잘한 거 찾지 마시라니까요. 올해 초에 계속 대형주 장세 큰 거 위주로 하자고 말씀드린 걸 계속 인맥상통합니다. 고금리 시대에서는 차별화예요. 더 차별화됩니다. 자, 그리고 7월달 넘어가게 되면 8월달에는 FOMC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작년 8에 큰 이슈 생겼죠. 이번에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미국 지수는 29일 날 반도체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뭐 마이크론 실적 나오니까 잠깐 봐주면 되고요. 뭐 지금 예상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미 뭐 반영 좀 됐다 보고. 자, 미국 소비 지표를 볼 수 있는 근데 연준이 보는 물가 중에 PC 지표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한번 봐주면 돼요. 자, 계속 지금 디리스킹 때문에 뭐 중국도 보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블링컨 장관 갔다 왔지만 기대만큼은 중국이 이렇게 반등을 크게 안 줬죠. 예, 사실보다 크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내가 봤을 때 또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야 미중 알겠어. 그럼 갈등은 줄일게. 예, 갈등을 줄인다는 이유는 미국도 중국도 이제는 사실 작년에 정치 극악적으로 들어서다가 이제는 경제가 좀 중요하죠. 이제 경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연준도 이제 물가를 대충 잡아가면 경기를 봐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중국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만큼 옛날처럼 활력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좀 줄이자, 경기나 경제를 좀 신경 쓰자고 방향을 들었지만 여전히 경쟁은 유지한다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너희들한테 핵심적인 걸 못 줘. 그 말은 기술 패권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패권. 그걸 보안에 대한 핑계라든 뭐든.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면서 인도나 사우디랑 많이 붙었잖아요. 자기들 위안하다 막 돌리고. 근데 지금 오히려 또 미국이 인도나 사우디 살짝 멀어졌던 애들인데 다시 또 격리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이제 중국을 빅피처로 잡기 위해서 약간 또 이제 교란책을 쓰는 거죠. 근데 원래 또 인도하고 중국은 견원지강 아닙니까? 국경 맞대고 엄청 사이 안 좋은 때니까 보통 제가 나쁘게 말해서 독재자가 있는 국을 빌런이라 말하는데 이 빌런들은 쉽게 안 친해져요. 미국에 큰 적이 있어서 그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인도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저 오래 안 갈 거라 봐요. 무슨 빌런들이 우애가 있습니까? 무슨 정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다시 사우디랑 인도랑 얘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은 이 기술 패권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을 유지한다는 건 되게 좋은 의미입니다. 그 대만 독립도 지지한다고 말은 했지만 뭐 뒤로는 자꾸 주겠죠. 자, 이번 주에 좀 특이한 거는 간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2월 20 며칠 날 터지고 제가 한참 내가 그 무기 같은 공부해서 LIG 넥슨 추천드리고 할 때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올해 2월 3월 달부터 대반격 중이거든요. 그 무기를 받아서 서방국에서 받아서 이제 러시아를 막 엄청 압박을 하고 있는데 속도는 지금 바로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막 공전 중이고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용병 집단이에요. 그 러시아가 이제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러시아군에 전쟁할 때 많이 썼죠. 근데 러시아 애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완전히 사실은 그 전열이 엉망이잖아. 뭐 군대가 오랜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뭐 감옥 쏘인 애들 참전시키고 뭐 면제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말도 아닙니다. 사실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걔들이 돌아와서 또 자기 러시아 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별 희한한 범죄들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 워낙 이제 군기가 응방이 돼 있으니까 이 바그너 그룹들 용병이 좀 나은 편이거든요. 그 7월 1일까지 러시아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하고 싶은데 바그너가 이제 러시아의 정규군과 독립을 선언하면서 MP종 헌병대 전쟁 경찰을 따로 조직하겠다.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든 정비를 할 때 러시아 정규군과도 차별을 둬서 따로 그 운영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러시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싸웠지만 러시아는 이제 내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도 미국에서도 어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바그너 그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전쟁은 정말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항상 파랑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러시아의 내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쟁 문제가 이렇든 저렇든 변화가 생기고 제가 바라는 쪽으로 뭐 종전이 이쪽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고요. 자, 국가별 정리한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미국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국, 중국 내부적으로 이번에도 대출금리 인하했거든요. 어떻게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한 10년 된 문제예요. 부동산으로 쉽게 경기를 부양시키다가 이제 안 먹히거든. 얘들이 대졸 그 졸업자가 매년 1200만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30만인가? 근데 우리나라에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쏟아져 나오는데 이 고학력 청년들이 일할 데가 없어요. 노가다 뛰고 농사하고 옛날에 도시로 끌어올리던 거를 중국 정부에서 야 너네 다시 농촌으로 내려가 그 농사지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얘들 지금 다독거리지 못하고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빅테크나 중국 기업들을 조졌습니까 시진핑이. 그 다음에 독재가 더 심해졌잖아요. 옛날에는 3당으로 돼 있지만 이제는 진짜 독재로 돼버렸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얽히면서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예전 하던 것처럼 하고 있는데 쉽게 경제 부양이나 민심이 안 잡히고 있는 것도 사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금리 인하하고 IB가 좋게 보고 중국이 금리 인하게 되면 사이클이 좋아진다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또 급속도로 너무 안 좋아지는 것도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바이든도 그걸 보고 약간 갈등 문제 풀어주려는 것 같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소비 부양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 쪽 저는 정책은 안 믿어요. 제가 몇 년 전도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대를 낮추고 기업 쪽을 살리는 게 저는 제일 좋다 보는데 하여튼 그런 쪽을 같이 보면서 중국 흐름 보면 돼요. 뭐 더 빠질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닥권에 있다 보시면 돼요. 유럽은 말씀드렸어요. 금리를 계속 더 올리고 미국보다 조금 더 경계하지만 그 충격이나 이런 거는 적다. 옛날 2011년이나 2015년 같이 볼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독일은 그래도 제일 중심인데 좀 나은 편입니다. 자, 한국에서 말씀드렸고 코인도 특이한 게 이번에 25K까지 빠졌나? 그러다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그쵸 25K까지 빠졌다가 이번 주에 다시 30K 3만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근데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화폐기는 인정한다. 이게 파격적인 얘기거든. SEC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규제를 때리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연설할 때 스테이블 코인도 화폐기는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디파이는 때려치우고 그냥 체계화해라, 소비자 보호해라, 규제화해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같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팡팡 튀는 그런 탄력은 기대는 줄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박스권은 아직 있는 상태고 여전히 자체적인 흐름 아니라 봅니다. 나스닥이라든지 규제를 되는 거 보면서 비트코인 보시면 돼요. 제가 꼭 넣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USS는 맞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채권이다, 원자재다, 주식이다, 부동산 쪽만 보다가 이 코인이 아직 규모는 되게 작죠. 하지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저 앞으로 코인 경제는 어쨌든 살아날 거라 보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우리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다음 또 섹터 테마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